이런저런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3차시 3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명나라인데요.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중국 쪽의 나라 역사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배울 나라가 바로 명나라입니다. 이 명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나라를 배웠잖아요. 이 원나라 몽골이 엄청나게 대제국을 건설했고 이때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이 몽골 제국이 분열되었는데 중국 영토를 물려받았던 게 원나라였어요. 그런데 이때 원나라는 몽골족이잖아요. 이 원나라를 세운 게. 그러니까 원래 중국 사람들은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1주의에 입각해서 원래 중국 민족이었던 한족은 3, 4등급의 계급, 어떻게 보면 3등급, 4등급 정도의 시민이었죠. 그러니까 차별을 받았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중국인들은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저 원나라놈들, 저 몽골놈들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우리의 나라를 다시 되찾자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14세기경 원나라가 조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1300년 되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이네요. 한 700년 전쯤 원나라가 조금씩 약해지고 그 약해진 틈을 타서 중국 원래 민족이었던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들이 세운 나라가 명나라인데요. 과연 이 한족들은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 나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긴 오랜 시간 동안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몽골족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러한 몽골족의 그런 지배의 역사를 끝내고 어떻게 다시 중국의 역사, 중국 민족이었던 한족의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있었을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중해 주시면서 노트 꺼내주시고 교과서 108, 109 쪽입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학습목표. 명나라의 건국, 즉 나라를 어떻게 세웠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를 한번 흘러가서 한 700년 전이었습니다. 14세기 중엽, 즉 1300년 중엽이었는데요. 1300년대였는데요. 원나라가 좀 약간 원나라가 망하기 전에 좀 재정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재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돈을 막 펑펑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돈을 계속 많이 쓰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나라 정부에서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중에 돈이 풀렸고요. 그래서 돈이 남아 돌게 되면서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사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졌는데요. 이러자 당시의 원나라의 그러한 나라의 깃들이 흔들리게 되었고 원래 중국 민족이었던 한족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원나라를 무찌르고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면서 이때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란이 뭐였냐면 홍건적이 나뉘었어요. 홍건적의 난인데요. 홍건, 빨간 두건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머리에 빨간색 두건을 쓴 한족들이 반란이 일으켜서 원나라 물리치자, 다시 만리강성 국교로 보내버리자, 우리 한족들이여 일어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런 빨간색 두건이냐? 원나라한테 망했던 한족이 세운 나라 뭐였죠? 맞아요. 남송, 즉 송나라였는데요. 이 송나라에 상징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족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저 송나라의 상징 빨간색을 다시 세우자라고 하면서 홍건적, 빨간색 두건을 쓴 정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요. 이때 정말 유명한 홍건적의 두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목, 누구였냐면 주원장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주원장. 이 사람이 정말 힘을 잘 키웁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부하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고요. 이 주원장의 부대가 중국 전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래서 세운 나라가 명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원장은 참고로 평민 출신이거든요. 평범한 백성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때 훗날에 홍건적의 난에 참여했었고 여기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조그만 부대에서 점점 커진 부대, 점점 더 큰 부대를 보면서 두목이 되었어요. 완전 홍건적의 그런 리더가 되었고 훗날에는 이 주원장이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민 출신이지만 정말 개인적으로는 통술력도 뛰어나고 능력도 출중했던 역사적 인물인데요.
훗날 주원장은 죽고 나서 홍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첫 번째 황제였던 주원장 홍무제 즉위를 했는데요. 이 주원장이 건국한 나라가 명나라였습니다.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홍무제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건국했던 홍무제 주원장은 당시에 황제가 되고 나서 엄청나게 큰 과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주원장이 어떻게든 다시 한족들, 다시 중국의 원래 민족이었던 한족들과 함께 명나라를 건국했는데, 명나라를 건국했는데, 건국해서까지 전에 나라 상태를 봤더니, 중국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원래 한족이 세웠던 나라가 송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당시 문치주의로 인해서 저 북방민족이었던 거란이 세웠던 요 나라, 그 뒤에는 금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의 절반을 뺏긴 상태였죠. 그리고 나서 원나라까지, 어떻게 보면은, 송나라 이후, 즉, 한 900년 이후로는 한 300년? 중국 역사에서 1000년 정도부터 1300년 정도, 한 300년 동안은 계속해서 다른 이민족의 침략을 받고 점령을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홍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북방민족들의 지배당했던 그런 잔재를 잘 끝내고 다시 한번 한족의 나라를 부활시킬까,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한번 한족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라는 과제가 이 사람의 과제였죠. 첫 번째 황제로서 어떻게 했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나라를 안정화시켰으며 한족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부흥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황제권을 엄청나게 강화시켰습니다. 즉, 아직은 명나라가 나라를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황제, 즉 1인 지배, 자기가 스스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나서 빠르게 나라 업무를 처리해야만 했었던 배경이 있었죠. 그래서 이때 홍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있었던 관직이었던 재상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여기부터는. 자, 원래 보통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 아래에 신하들의 우두머리를 뭐라고 하냐면 재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아래 수많은 신하들, 관리들이 있는 건데요. 즉, 관리들의 대표가 재상이고요. 당시 관리들은 이 재상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황제한테 보고받는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었는데, 당시 주원장 입장에서는, 홍무제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상한테 모든 것을 신하들이 의논하니까 재상의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이때 홍무제는 재상직을 없애버린다. 야, 재상 따위 필요 없어. 모든 관리들은 나한테 직접 보고해. 그리고 내 명령에 따라서 일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 재상 관리들의 그런 대표직인 재상 자리를 없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 권한을 매우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학급에 왜 여러분의 대표님 반장 있잖아요. 회장이 자치 회장이 있는데 회장직을 없애고 그냥 담임 선생님이 1부터 10까지 다 컨트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제권을 매우 강화시켰다. 그래서 신하들의 우두머리 재상제를 폐지한 정책을 펼쳤고요. 두 번째, 중국 원래 민족이었던 한족의 정통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즉, 송나라 시절부터 저 북방민족들이 맨날 쳐들어와가지고 중국의 절반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원난 때는 심지어 중국을 다 점령당해버려요. 그 기간이 한 200년, 길게 보면 300년 정도였는데, 자, 길게는 한 200, 짧게는 200년, 한 300년 정도 그렇게 계속해서 유목민족이 침입을 받았었는데, 이때 주원장은 어떻게 하면 유목민족의 그런 우리가 지배했던 질서, 그런 전통들을 깨부시고 다시 한번 한족의 전통 부활할까? 이게 뭔 말이냐면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유목민족들은 변발이라고 하거든요. 말을 타고 싸워대니까 이 민족의 문화 중에 머리를 깎아버려요. 머리를 그냥 다 밀거나 아니면 그 머리를 닦거나 황비용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 일부를 남기고 머리를 밀어버리는 변발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이때 몽골이 당시 중국을 점령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변발을 시킵니다. 야, 너네도 우리처럼 머리살 깎고 라고 해서 변발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너네는 중국 사람이 아니야. 너네는 우리 몽골 사람과 같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배를 받아.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몽골이나 그 유목민족들의 전통을 강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한족들의 전통과 문화가 많이 손상되었는데 주원장은 당시에 어떻게 우리의 다시 문화를 발전시킬까? 이게 과제였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 뭘 했냐면 성리학, 즉 한족들이 당시의 송나라 때 화이론, 중국 민족인 한족은 세상의 중심이요. 그 이외는 다 변두리다. 아웃사이더들이야. 라고 했던 그 성리학. 이 성리학을 다시 중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제를 정비하는데요. 원나라가 지배했을 때 원나라는 과거제를 잘 시행을 안 해요. 왜냐하면 몽골 제1주의였잖아요. 그래서 몽골인들을 거의 관리를 등용했고 한족들은 관리를 잘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능력보다는 민족을 보고 등용을 하기 시작해요. 나라를 운영할 때. 그런데 주원장은 야, 옛날에 우린 다시 송나라 때 실시했던 과거제를 다시 한번 제대로 실시하자. 라면서 이때 과거제를 다시 정비했고요. 그 송나라 때 유행했던 유학이었던 학문, 성리학을 다시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 송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한족들의 전통과 문화를 다시 되찾기 시작했다. 그걸로 나라를 운영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향촌 통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촌이란 일단 무엇이냐?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향이라는 것은 지역,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촌이라는 건 마을이고, 그래서 지방 마을을 통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잖아요. 명나라 영토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당시 인구도 엄청 많으니까 당시의 주원자, 홍무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라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이갑제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머리 좋은 정책인데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갑제가 뭔지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혹시 이해 안 되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친구, 내 꿈이 혹시 나중에 행정가다, 아니면 뭐 경영학이다 라는 친구는 이거 진짜 훌륭한 정책입니다. 더 궁금한 친구는 저한테 찾아오시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그냥 딱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0호별로 110호를 하나의 이갑이라는 걸로 묶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10호가 뭐냐면 호가 이게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즉 호라는 거는 집, 즉 하나의 집을 110개의 집을 하나의 단체로 묶었다, 공동체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보통 아파트에 한 110 정도 사나? 보통 뭐 하나의 아파트 101동이 있다. 그럼 101동에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있다라고 보면은 101동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버렸다. 101동 사람들, 102동 사람들, 103동 사람들, 104동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1동 사는 사람이 마을에서 농사를 안 짓고 세금을 만들고 도망을 갔다? 그러면 이 공동체 단위에서 부족한 세금을 메우거나 도망간 사람을 데려오거나 또는 뭔가 국가에 뭔가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은 이 공동체가 같이 해결을 해야 돼요. 즉 110호 하나의 공동체를 묶어서 관리를 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었냐? 예를 들어 이 중에 하나 A라는 친구가 난 명나라 살기 싫어 도망갈래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B, C, D 다른 사람들이 얘가 도망간 만큼 세금을 더 추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A가 도망 못 가게 잡아둡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사람이 이탈하는 인구수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었고요. 만약에 A라는 애가 반란을 일으켰어. 나는 반란군이 될까? 반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반란이 일어나면 얘들이 빠르게 밀고 해서 A가 반란 못 일으키게 막 이런 식으로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를 통제하고 서로를 지키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갑제였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즉 사람을 개별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버리니까 그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이나 그런 걸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스스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정책이 바로 이갑제였는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101동 사람들, 102동 사람들, 103동 사람들끼리 묶어가지고 이들을 통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 정책이 이갑제였고요. 마을마다 꼭 지켜라. 유라는 걸 반포합니다. 마을 곳곳에 유를 붙여버려요. 유교가 뭐냐면 6가지 지켜야 될 유학 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108쪽에도 여기 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원장이 그런 거예요. 마을 곳곳마다 야 최초한 인간이라면 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건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 우노른에 공경하라. 이웃과 화목하라. 자손들과 잘 교육하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진짜 간단한 규칙이잖아요. 6가지 법정이. 그러니까 정말 간단한 6가지 유교 윤리를 온 마을마다 붙이면서 최소한 니네가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이제 6가지 딱 규칙을 붙여서 많은 중국 사람들, 한족들이 당시의 기본, 어떻게 기초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강조했고요. 이러한 이갑제, 당시의 마을을 공동체로 해서 통제했다, 사람들을 다스렸다, 세금이나 통제했던 이갑제와 유교라는 간단한 딱 기초적인 딱 규칙을 알려줌으로써 당시의 지역 사람들을 주원장은 정말 잘 통제했습니다. 네, 세 번째 학습 목표, 명나라의 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화면이 전환됐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거 녹화 계속 뜨다가 이 조공책봉 관계 지금부터 설명할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찍고 조금 찝찝해서 없애고 찍고 찝찝하고 없애고 하다 보니까 좀 저녁이 늦게 돼서 이제 집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촬영을 하는데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칠판이 없다 보니까 PPT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집중 잘 해주시면서 지금 이 글씨, 텍스트, 이 내용들 지금 필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음량 차이가 조금 느껴진다라는 친구들은 음량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학습 목표 대외관계인데요. 명나라는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국제 질서를 맺었나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즉 대외 명나라가 바깥 국가들과 관계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 우선 첫 번째인데요. 조공채봉 질서를 맺었던 게 바로 대외관계의 원칙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조공채봉이 뭔지. 그런데 이거 한번 알면은 내년 한국사 배울 때도 그러고 여러분 고등학교 갔을 때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역사 관련 과목 공부할 때 굉장히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선생님이 한번 설명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여러분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조공이라 하면 뭐 아이돌 조공 뭐 이런 거 막 그런 인터넷 같은 거 보셨죠? 조공 문화라 그래서 뭔가 바친다라는 건데 한번 조공책봉이 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PPT만 띄우는 거는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그림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필기하는 부분은 필기하세요라고 얘기할게요. 지금 방금 이거는 필기하셨어야 돼요. 원칙은 조공책봉이었다. 자, 명나라 대외관계 원칙. 이건 약간 중국의 화이론이라는 걸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화이론인데, 자, 여기서 말한 화가 뭐냐면은 찬란할 화자예요. 그래서 중국은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훌륭한 문화는 바로 우리 중국이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은 우리 한족, 중국의 원래 민족인 한족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 국가들에 살고 있는 나라들과 민족은 아웃사이더들이야. 저 변두리에 있는 애들은 이민족들이야. 이게 바로 화이론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화이론의 생각에서는 중국과 주변 국가는 절대 동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중국은 위의 국가, 주변 국들은 아래 국가로서 갑과 을, 수직적인 관계를 택해야만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로서 존재해야만 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동등한 국가끼리 서로 원하는 물건이 있으면 서로 교역을 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 교역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겁니다. 왜 우리가 조선 또는 일본 아니면 저 월남, 베트남이나 우리랑 쟤들이랑 다른 나라인데 왜 우리가 쟤네한테 동등한 관계로 계약을 해야 되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택한 외교 정책은 조공, 채봉 관계였습니다. 자, 조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변 국가들이 중국을 황제 국가, 즉 우리는 왕이고 당신은 황제입니다. 당신을 더 높은 정치적인 지배자로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마음을 물건으로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조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는 뭐냐면 여러분 아침마다 조회 하잖아요. 그 조회가 여기서 말하는 조입니다. 즉 황제가 아침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 이때 참석한다. 즉 신하로서 우리는 당신을 모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이라는 것은 공물, 백성들이 당시의 국가 정치 지배자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 공물이라고 하는데, 즉 주변국들이 중국에게 물건을 갖다 바친다. 이걸 조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중국은 이렇게 조공을 갖다 바치면은 주변 국가들을 책봉했는데요. 책봉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왕으로서 임명한다. 너를 책봉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조공 책봉 말만 들었을 때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조선은 당시의 명나라의 조공책봉 관계였거든요. 조공을 바치고 조선의 왕으로 책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는 중국의 속국, 즉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나라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약간 동양사에서 동아시아권에서 좀 특이한 문화인데 굳이 중국이 영토가 좀 크잖아요. 영토도 크고 나라도 잘 살아요. 근데 굳이 저런 중국이 야 우리가 나라도 크고 우리를 운나라로 모셔라, 우리를 형님으로 모셔라 라고 했을 때 굳이 이거를 거절했다가 싸움만 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절하지 않아도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중국을 황제로 모신다 해도 중국이 절대 조선한테 뭐 갚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를 형님으로 모셔. 너네가 알아서 해. 대신에 그냥 우리한테만 형님으로 모셔라. 약간 이 정도만 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그래, 그러니까 중국을 너를 운나라로 모실게. 대신에 우리랑 너희랑 같이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내자. 약간 이런 형식적인 자리였고요. 실제로 우리가 중국한테 물건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거기에 상응해서 우리한테도 하사품이란 걸 줘야만 했어요. 즉 이런 거죠. 동생이 만약에 뭐 여러분 동생이 더 칩시다. 뭐 동생이나 사촌 동생이 그러면은 뭐 형이나 오빠, 누나, 언니한테 이번에 이거 볼펜 하나 선물이야 줘 이러면은 귀엽잖아요.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더 나이도 많은데 이거 받고 꿀꺽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뭔가 선물을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당시 채권 국가들 조선이나 월남이나 일본한테 이렇게 조공을 바칠 때마다 하사품 보답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형님 국가잖아요. 또 중국이 더 큰 나라잖아요. 하사품을 좀 많이 줘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세종시대 때였나? 세종대왕님이 됐을 때였는데 중국이 편지를 써요. 너네들 그만 좀 오지 말라. 조공 좀 그만하거라. 라고 할 정도로. 왜냐면 얘들이 올 때마다 하사품을 막 계속 줘야 되니까, 보답을 해야 되니까, 1년에 딱 3번만 와라.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약간 형식적인, 실리적인 외교 관계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들이 자기를 윗나라로 모시니까 좀 기분이 좋은 거고, 다른 국가들은 뭐 중국의 형식적으로 아래 국가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중국의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보호를 해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도 서로 원하는 걸 들어준 관계가 이 조공책봉 관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명나라는 원칙은 이거였다. 조공책봉이었다. 왜냐하면 얘들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다른 나라들한테 무역을 잘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중국 땅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원하는 물건은 언제든지 중국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무역을 하지 않고요. 주변 국가들과 그냥 조공책봉하에서 뭐 조금씩 물건을 받는 체제였는데 이걸 좀 바꿨을 때가 명나라 3대 황제였던 영락제 때였어요. 왜냐하면 이 영락제라는 인물이 주원장, 즉 명나라를 세웠던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황제가 죽으면 첫째가 황제하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이 일찍 죽습니다. 주원장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었던 주원장의 손자가 제2대 황제가 됐거든요. 근데 어린 2대 황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락제의 조카가 황제가 되니까 영락제는 이걸 탐탁치 않아 합니다. 그래서 영락제는 당시에 반란을 일으켜서 조카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황제가 되는데요. 그러자 여기서 생각이 든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카를 물리치고 내 황제가 됐는데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저놈이 권력을 잡겠다고 조카를 몰아낸 놈이야 라고 해서 비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당시에 세계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황제인지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하였던 정화라는 황관이 있었는데 이 정화한테 수만 명의 병사들과 함께 당시에 동아시아와 인도까지 여행을 하면서 이 명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리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세계에 알려라.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게 조공책봉을 받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화가 15세기였어요. 몇십 년 동안에 정말로 이 동남아시아와 인도, 심지어 이 서아프리카와 아라비안 반도까지 7차, 7차례나 대원정을 떠나서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나라들과 조공책봉을 맺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정화의 원정. 원래는 명나라는 조공책봉 관계가 국제 질서라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락제가 즉위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알려야만 했고, 왜냐하면 조카를 폐위시키고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 도덕적인 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외 정책을 펼쳤다. 참고로 이거는 필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원칙에 이어서 정화의 원정,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영락제는 적극적으로 대외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내용을 보시면은 정화라는 인물이 황관이 당시의 대함대 정말로 많은 병력과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어요. 이때가 15세기였거든요, 여러분.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을 때가 1492년이었어요. 근데 정화가 떠났을 때가 1400년대 초반이었거든요. 콜럼버스의 항해보다도 한 50년 또 한 5, 60년 정도 더 빨리 시작했던 건데 이때 정화는 한 2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한 70여 척이었을 거예요. 많은 몇십 척의 배를 끌고 당시에 동남아시아, 인도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나라들과 조공을 맺었습니다. 야, 우리 이번에 명나라라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지금 황제는 영락제이다.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이러면서 수많은 지역의 명나라와 영락제를 알리면서 조공국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명나라의 국제관계 질서가 더욱더 확대됐고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 교류를 더욱더 원활히 했다. 이렇게 대함대를 했던 중국. 그런데 정말로 콜럼버스는 여러분 그 미국 발견할 때 한 몇백 명 데리고 몇백 명은 아니에요. 하여튼 몇십 명, 몇백 명, 100명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딱 배 세 척 정도 데려가거든요. 배 세 척. 배 세 척에 인원도 몇 명 안 됐어요. 몇 명 안 되는 인원끼리 배 세 척을 데리고 갔다 온 게 콜럼버스의 항해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정화는 2만 명으로 데리고 70여 척이었나? 하여튼 몇십여 척을 가지고 떠났던 함대였으니까 정말로 큰 규모의 대원정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과 조공을 맺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역사, 명나라 어떻게 멸망했냐면은 이렇게 쭉 버티고 있었는데 명나라 때 좀 전쟁이 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이때 임진왜란을 겪고 또 이때 저 북쪽에는 여전히 원나라의 후손이었던 몽골들이 있었어요. 이때 몽골과 계속 싸웠고 그리고 이때 외국 일본이 계속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잦은 전쟁과 침략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돈이 없어져요. 전쟁이 계속 있으니까 이 군사비를 계속 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세금을 엄청 많이 뜯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증가되니까 당시 농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졌고 결국에는 명나라 너는 왜 이렇게 우리 돈 뜯어가냐? 라면서 농민 봉기가 전국에서 일어나서 명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오늘 명나라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건국부터 홍무제 그리고 명나라의 대외관계 특히 정화의 원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명나라는 한 200, 300년 정도 버티다가 금방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